장기병역이 4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65만 원, 75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7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만들길 바래요. 그러니까 노인 쪽은 장기요양은 내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갖고 운영하잖아요. 노인 쪽은 앞으로 양로 시설 위주로 갈 거예요. 양로원. 양로원 뭔지 아시죠? 그 이제 좀 이따 거의 잠깐 드릴 텐데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양로원 위주로 비용을 한 7, 80만 원 선 이렇게 내고서 이용하는 시설로 갈 거고, 장기 요양은 전부 주간보호로 다 재편돼요. 주간보호. 왜냐면 주간보호도 이 월 한도의 개념이 적용되는 재가급여입니다. 주간보호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월 한도의 개념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중간급여가 주간급여거든요. 주간보호는요. 그러니까 주간보호는 되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대신에 요양원을 없애고 시설급여 제공하는 요양원을 정리하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요양원이 50베드 미만은 수가를 절반만 올려줍니다. 결정이 됐어요. 지금 수가를 안 올려준다는 소리 뭐죠?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 쪽을 지금 사실은 노인 쪽 외에는 민간이 이렇게 나서서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럼 노인 쪽은 장기요양 쪽 하시려면 주간보호밖에 없고, 주야간 보호도 정확히 법령징상으로 주야간 보호고, 아니면은 요양원을 추천하고 싶진 않고, 요양원은 앞으로 전망이 정말 없고요. 양로시설 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겠죠. 설비하시니까. 주야간 보호밖에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요. 그래서 근데 주야간 보호도 이렇다 보니까 엄청 많이 생기죠. 지금 경쟁이 엄청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21조를 보면은 재가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방문 요양, 방문 보호, 방문 요양을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라고 복지요구 이렇게 6가지 급여를 재가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시설급여는 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데 노인복지법 34조에 있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급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도 다시 한번 깊게 얘기를 하시되 지금이 과도기예요. 뭔가 섣부르게 지금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정부 정책이 올해 6월 12일 날, 요번 달, 그 다음에 내년도 올해 12월 12일 날 법이 완전히 다 개정됩니다.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뭘 하시라는 얘기를 감히 못하겠어요. 네.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호법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사업국도 그렇고 다 6월 11일, 12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다 고치고 있죠 지금. 네. 과도기적 시점에서 뭘 하라는 얘기를 못하겠고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네.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사회서비스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보면 우리 한번 법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어차피 시험도 나올 거니까 우리 세 번째 책 있죠? 세 번째 책을 한번 펴보세요. 어디 보시냐면요. 이 시험에도 참 잘 나오죠. 자, 325페이지를 좀 펴볼까요? (325페이지) 제 3조를 봤더니 사회보장기본,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 사회복지 관련 가장 일반 법칙이에요. 거기 봤더니 거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출산양육, 실업, 뭐 어쩌고 해갖고 8가지 사회적 위험이 있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3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예요. 다시 3가지가 뭐라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잘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런 사회보장 정책을 하라고 아예 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회보험, 사회 공공구조, 사회 서비스. 이해되시죠? 그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게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면 여 밑에 공공구조는 국가 지자체 책임하에 한다 그랬죠. 근데 밑에 사회 서비스를 보니까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국가 지자체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게 사회 서비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한테 제공되어지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네.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뭐 등등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육 때문에 지금 뭐라도 영유아 보육법상에 어린이집을 민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민간 어린이집 그죠? 네.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도 복지예요, 그죠? 그 복지 관련해서 그것도 98%가 민간이에요. 민간이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에 그 서초동에 있는 서울요양원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나머지 다 민간이에요. 사회복지 법인하고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98%나 99%가 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 문제가 됐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효율적으로는 운영이 되지만 민간은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자꾸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책론을 공부하면 그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데 이 사회 서비스라는 자체가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들이거든요. 이것이 개인의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기관의 운영 기관장, 기관 시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기관장님들 계실 텐데 수입이 들어오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공무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공공기관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공기관은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마진이 있어요, 없어요? 남기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의 정부 회계연도에 들어왔던 세입을 그의 세출료에 다 써버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민간은 자꾸 무슨 짓을 해요? 자꾸 돈을 남겨서 은행에다 저축도 하고 내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돈을 다 써라. 특히 어디에다 저축을 인건비를 쓰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는 일단 기본 지금 현재 방향은 뭐냐면은 사회 서비스원의 기본 계획도 제가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 다 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사회 서비스원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1차적인 기본 방향은 민간 시설들, 특히 지금 장기요양 기관들은 너무 반발이 심해갖고 영유아 보육법상에 어린이집은 들어와 있죠.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공용화시키고 지금 2025년인가요? 그때까지 해서 장기요양 기관들도 전부 공용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방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 복지를 해갖고서 돈을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게 지금은 제도 자체가 형사상 처벌 조항은 없어요. 우리 법 자체가. 그러니까 뭐 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따라서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거는 현재는 없는데 그것도 생길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무슨 투자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센터를 만드시잖아요. 센터를 만드셔도 우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이라는 걸 내놓죠. 출원하잖아요.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에요. 그 기본재산 개념도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의 뭐 요양원을 설립하시고 뭐 주거를 설립하셔도 그 건물값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절대로 이걸 갖고 무슨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장병 원장님들이 제일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병 기관 원장님들이 앞으로 되게 심한 풍파가 많이 올 거예요. 풍파가 많이 올 거예요. 헛박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거는. 자, 답이 됐나요? 사회서비스는 지금 광역, 그러니까 시도 단위로 설립하고 있어요, 지금. 시도 단위로 설립해서 이제 시도 단위로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쫙 흡수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많죠. 아니, 흡수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서 우리도 공무원 아니냐. 근데 시부는 공무원은 아니야,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고쳐지겠죠?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네. 그것도 밴드에다가 다 올려놔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실습 시간 160시간에다가, 실습 지도자가 지금 한 명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명, 실습 지도자가 한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2명의 실습 슈퍼바이저가 붙어야 돼요. 1급자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붙어야 되고, 기관이 지금 지정제가 아니죠. 실습 기간. 근데 이게 지정제로 바뀌어요, 근데 내년 1년 동안은 유보, 그러니까 지정이 아닌 기간이라도 지정을 빨리 유도해서 지정을 받게끔 할 거라고 하고, 지정 안 받은 기간에도 내년에 실습을 하게 하되 조건 첫 번째, 그 2명의 슈퍼바이저가 있어야만 되고, 실습 기간을 하시려면은 빨리 지금 지정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지정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질 거예요. 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실습 지정을 직접 해요. 지금 한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이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 제도도 왜 실습이 이렇게 강해지냐면 복사가 너무 많다. 줄이겠다는 거예요. 복사 수요를, 공급을 줄이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네. 거기다 또 뭐 저것도 하죠. 뭐 그 실습 외에 그 집합교육도 40시간이 하고 있어요. 200시간 받아야 돼요. 그 우리 밴드에다 싹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또 다른 질문. 공부하고 상관없는 그런 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질문할 줄 알았더니 그런 질문 하나도 없으시죠.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다들 가셨네. 재미가 없나 보구나. 예? 그렇죠. 이 토요일 이 좋은 날에 앉아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다 놀러 가야지. 그죠? 저 또 한 분 들어오시네, 이상한 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실천 기술로, 실천 기술은 어려워요? 실천 기술은 많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우세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사회복지 실천의 세 가지 기본적 요소가 뭐였죠, 여러분? 지식과 기술과 갖춰져. 그 기술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실천 기술이죠. 그렇죠. 실천 기술입니다. 자,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개인, 그 다음에 가족, 집단, 그렇죠. 지역사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랬었을 적에, 자, 보시면은 이 지역사회 복지론 관련한 실천 기술들은 어디서 배워요? 이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룹니다. 모델들로 공부하죠. 기본적인 모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스만의 ABC 모델,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일러하고 로버츠의 5가지 모델.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다르지 않고 보통 미시적 수준, 그 다음에 중범위적 수준. 그러니까 미시적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을 이제 미시적 수준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중범위 수준을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실천 기술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개인용 실천 기술하고 가족용 실천 기술하고 집단용 실천 기술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실천에 대한 기록, 사회복지 실천 열심히 했으면은 기록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평가, 이렇게 덩어리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용 실천 기술, 집단용 실천 기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족용 실천 기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이 뭐가 있느냐? 자, 모델들인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 첫 번째 정신 역동 모델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인행사에서 배우셨던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 정신 역동 모델이 아니고 그냥 정신 역동 모델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무슨 모델? 정신 역동 모델. 그 다음 두 번째가 심리사회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 중심 모델. 문제 해결 모델. 죄송합니다. 문제 해결 모델.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그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 인지 행동 모델, 그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 인지 행동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이렇게 있어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각 모델에서 하나씩. 그렇게 나와요, 하나씩.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이 있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 자, 가족 대상으로 했었을 때 첫 번째가 고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다세대 전수치료 모델. 그 다음에 미누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미누친의 구조주의 모델. 그 다음에 사티오의 경험주의 모델. 헬리의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 그렇죠. 해결 중심 모델은 여기 얘기했던 해결 중심 모델이 어디에도 사용돼요? 가족치료 모델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가족치료 모델은 다시 보행 모델, 미루친 모델, 그 다음에 사티오 모델, 헬리 모델. 별거 없죠? 네. 뭐라고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 왔죠. 자, 그 다음에 집단용 실천 모델은 보통 치료 모델, 그 다음에 상호 작용 모델. 들어보셨어요? 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웃겨요. 실천 기술론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 모델별 특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모델만 하나하나 자궁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원리, 그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원리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록은 다른 거 아니고 기록 종류. 첫 번째, 과정 중심 기록. 그 다음에 문제 중심 기록, 요약 기록, 이야기체 기록. 이렇게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 각각 기록 종류들을 보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평가, 즉 이 실천 기술 잘 써먹었느냐 이거 보는 게 우리 조사론에서 공부하시는 단일 사례 설계라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중복해서 공부해요. 여기서 이 단일 사례 설계가 조사론에서도 한 문제, 실천 기술론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별거 아니죠? 자, 핵심은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걸 하나씩 따고 들어갈 건데 다들 피곤하시죠? 예?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도 어떤 느낌이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그런 자괴감과 함께 여러 가지 스스로의 강력한 방어 기제가 막 솟아나와요. 합리화 방어 기제. 그래, 없어도 살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안 돼요?
안 되고, 자, 지금부터 달려볼 건데,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 이분들이 지금 가셨어. 그러니까 춤추시던 분이 가셨어. 오늘 근무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니만은 복지사들 참 힘들어요. 그죠? 토요일도 근무를 시키고. 하나하나씩 한번 다뤄봅시다. 자, 첫 번째, 정신 역동 모델입니다. 이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전 기술이에요. 정신, 뭐라고요? 여러분, 정신 역동 모델은 지금 방금 공부하셨던 것처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의 정신 역동 모델은 성격이론 좀 심리학 모델로서의 정신 역동 모델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의 정신 역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실천 기술로서의 정신 역동 모델입니다. 우리 요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인보관하고 시호에서 공부했었었나요? 인보관하고 시호에서 공부했었었죠. 자, 인보관 운동이 1869년에 시호에서 자선공직법회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1800 몇 년도? 인보관이 몇 년도예요? 네? 1869년 인보관이 시호에서고, 이거 뭐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라고 다 안 했어요? 네. 팔자 사납다 1884년 기억나시죠? 원래 인보관 운동가들은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존경받던 성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어디 간 거야? 저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 팔자가 사나워 안 사나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18팔자죠. 우리 그때 우리 총무님께서 멋있게 발표해 주셨잖아요. 엑셀 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팔자가 사납다. 이때 뭐라고? 인보관. 자, 얘네들이 주축이 돼서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회복지 실천을 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전문가들이야. 우리는 진짜 세상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라고 자기네들끼리 자찬을 하고 다녔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던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핵심인데 1915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1915년입니다. 연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뿅 하고 등장해요. 이게 뭐라고요? 플렉스너라고 하는 이 아저씨 한 분이 뿅 하고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를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어떻게 사회복지사, 즉 COS하고 인보관 활동을 하는 그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라고 주장했던 자기 그 사람들을 놓고서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한마디로 비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플렉스의 비판이라고 해요. 비평.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교육비평가인 이 사람이 니네들은 절대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이유를 쫙 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이런 욕을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때려친다. 2번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2번. 그렇죠. 우리 성격 같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 아이씨, 그러면 안 하고 말지 뭐 하는 노력을 하겠어. 그런데 이 플렉스의 비판 이후 노력이 일어나요. 어떤 노력이 일어나냐면 전문가가 되고자. 그렇죠. 여러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전문의라는 게 있죠. 전문의죠. 그래서 의사가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탈주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하고.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전문이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된다는 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 남들은 도저히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때 그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 플렉스의 비판이 빵 터지고 나서 사회복지계에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을 찾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래,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들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 이 전문가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개별사회사업. 들어보셨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케이스 워크라고 하죠. 케이스 워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단사회사업. 다시 뭐예요, 여러분? 집단사회사업. 그룹 워크가 등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이거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건 조직화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CO라고 해요. 지금도 사실 사회복지사들을 놓고서 개별사회사업가로서 케이스 워커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역사회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단치료와 같은 이 집단사회사업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요렇게 분야를 나눠놓고 이 해당 분야에 뒷다 전문가들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이 개별사회사업은 다시 두 개로 또 쪼개졌어요. 그게, 자, 1920년대에 와서 여기서 진단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무슨 주의? 진단주의라는 게 뿅하고 등장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두 번째는 1930년대 후반쯤에 돼갖고 기능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다시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개별사회사업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그러니까 플렉스의 비판 이후 개별사회사업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부류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진단주의, 기능주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플렉스너가 니네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유가 뭔지 가르쳐줄게 하면서 첫 번째로 뭐냐면 니네들은 제대로 된 지식체계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지식.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야 될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일까요? 뭐에 대한 지식이죠? 그렇지, 인간에 대해 우리의 실천 대상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 도대체 무슨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하냐 이거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플렉스의 비판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지식체계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부재를 이들이 제공했던 서비스의 내용을 주로 부자들한테 돈 벌어서 가난한 빈민들한테 건네주는 부재 사업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뭐냐? 이 개별사회사업, 즉 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 개인의 기법에 있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인간관에 관한 관점에 따라서 뭘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등장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진단주의는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1920년대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졌던 그 심리학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랍니다. 이 진단주의자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보자라고 주장한 게 바로 뭐라고요? 네, 진단주의자. 이 사람들은 다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적 관점으로 클라이언트를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이트 이미 공부하셨지만 프로이트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매우 부정적으로. 이건 욕망의 포로라 하잖아요. 원초화라고 불려지는 그 본능대로 사는 무의식적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니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어떻다? 부정적이에요. 자, 이 진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쓰는 말이죠? 디아그노시스. 병원에서 쓰는 말이죠. 병원에서. 그렇죠. 의사가 환자가 오면 환자를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결과가 뭐하죠? 그래서 치료하죠. 이 진단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단, 우리 그 진단을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어세스먼트,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사정. 그렇죠?
사정. 얘 문제가 뭐지? 얘 요구가 뭐지? 이거 알아보는 게 사정 단계죠. 어세스먼트, 그죠? 네. 사정을 하고 그 사정의 결과를 가지고 뭐합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그 20년대 진단주의자가 관점이에요. 그럼 이 진단주의자들이 바라봤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관계는 수직적일까 수평적일까?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진단하죠? 진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전문가만 하는 거야. 전문가.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는 이 진단을 하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이런 거죠.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잖아. 그 의사가 당신 내일 수술하겠습니다. 내일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자, 누우세요. 당신 배를 지금부터 가르겠습니다. 나는 내 배를 왜 가르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당신 배를 가르겠습니다 해도 어떻게 돼? 내 배를 다 뒤로 밀고서 가르라고 마취를 당해주고 앉아있죠. 무슨 말인지 돼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전문가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진단주의에 있어서 사회복사의 클라이언트 관계는 아주 수직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셜워커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아주 수직적 관계. 즉,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한테 명하고 지시하는 대로 어떻게 클라이언트는 따라가야 돼. 왜? 그는 전문가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이게 진단주의. 이해되시죠? 진단주의는 이거. 그리고 기능주의는 반대인데 이 1930년대 들어서 이제 오토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그 로저스 있죠? 로저스와 메슬로우의 그 인본주의 심리학이 쫙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쳐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아니 봐봐, 인간이 저렇게 수동적이면서도 본능적이면서도 그저 사회복사가 시키는 대로 할 그럴 무능력한 존재야? 아니야. 인간 안에 뭐가 있어? 강력한 자기 잠재력이 있어. 여기서 잠재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 인간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얘기했던 사람이 로저스잖아요. 로저스하고 메슬로우죠. 메슬로우는 뭐라 그래? 자아실현 경향성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간은 맨 처음에 욕구 자체는 뭘로 시작했어?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본능에 가까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를 시작했지만, 모든 인간이 생각적으로 쭉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실현을 위한, 그렇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자아실현을 위한 그 길을 다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긍정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성, 그 근거하에 이제 뭘 하느냐?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관계를 매우 수평적으로 말해요. 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잖아. 나는 다만 너를 뭐 해주는 것이다? 그걸 뭐라 하지? 원조라고 합니다. 원조. 여러분, 이 어시스턴트라고 불려지는 원조, 우리 지금 현장에서 원조라는 말 이따 많이 쓰죠? 이 원조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이 기능주의자들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이 원조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네 문제, 클라이언트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지? 다만 도와만 주는 거야. 이해돼요? 이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도와만 주는 거야. 네가 네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다만 옆에서 네가 하는 걸 도와줄 뿐이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둘이 튀겨 막 싸웠어요. 자, 인간관이 전혀 틀리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냐? 지금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러면서 아니거든 내가 더 오거든 이러면서 자꾸 싸움질을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1957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펄만 들어보셨어요? 펄만이가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펄만은 헬렌 펄만 선생님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 이 시카고 대학을 오늘 2번 들어볼 겁니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진단주의였었습니다. 아주 프로이트한테 흠취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능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최초로
기능주의와 진단주의를 합해요. 이걸 뭐라 해요? 통합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정리 잘해야 됩니다. 연도 잘 기억하세요. 20년대에 진단주의 들어쓰고 30년대에 기능주의 들어섰다가 누가? 펄만이가 무슨 모델을 통해서?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뭘 했다? 기능주의와 진단주의를 서로 통합. 이게 통합 모델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 펄만이 57년에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면서 피커스 미난이 4체계 모델을 만들고, 이어서 콤튼과 갤러웨이가 6체계 모델을 만들고, 저메인 기터만이 생활 모델을 만들고, 그렇죠? 예. 아시죠, 여러분? 예. 그거 이제 좀 더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서너비가 영양 강화 모델을 만들고, 그것도 대표적인 뭐다? 통합 모델이에요. 영양 강화 모델.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은 단일화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 이걸 통합 모델이라고. 그거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와. 네. 죄송해요.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역사예요, 역사. 어딜 보시냐면 우리 두 번째 책 있잖아요. 두 번째 책 잠깐만 봐주세요. 여러분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9페이지. 세계사회복지 실천 역사 나와 있죠? 여기 영국 역사 좀 보세요. 우리 자선조직협회하고 한 장 넘기시면 인보강운동 공부하셨었어요. 그죠?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가 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이게 끝나고 나서 자, 플렉스널 비판 보이세요? 11페이지에? 몇 년도? 15년. 그래서 미국 전국 자선단체 및 교종대회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모임이야 회의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 했는데, 여기서 플렉스널이라고 하는 분이 사회복지적인 전문직이라고 하는 발표를 통해서 니네들은 비전문가들이다 라고 어떻게 욕을 확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이런 거야. 여기 사회복사님들이 계시고 내가 플렉스널인데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전문가야 당신들이 이러고 앉아있거든. 그럼 누가 지를 택해야 된다는지 어떻게? 1번 때려친다. 2번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나. 3번도 있어. 3번도 뭐지? 벌떡 일어나고 쫓아와서 역사를 담보자. 그죠?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잖아. 그렇죠? 4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너는 전문가냐? 이러면서 어떻게? 한번 튕겨본다. 자, 그런데 2번을 선택했던 거야. 여기 보니까, 자, 플렉스너가 주장한 사회복지직이 비전문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볼게요.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 얘네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책 및 전수할 만한 기술도 없고, 국가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교육 및 전문직 자격제도도 없고, 전문 조직체도 없고, 전문적 실천 강령도 없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해낸 겁니다. 총 몇 가지? 5가지를 해낸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나서, 자, 어딜 보시냐면, 이 그린우드 선포가 등장하는데, 자그마치 57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사이에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42년이죠. 42년 동안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바락바락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린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니네들은 전문가야 라고 선포를 해준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플렉스널 비판하고 그린우드의 선포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린우드가 뭐라고 얘기하면 57년에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발표를 해서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 규정하고 사회복지직은 이미 전문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15년부터 시작해서 195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변화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 20에서 50년대 분화와 통합의 시기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그린우드의 선포가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 발버둥.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20년대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몇 개로 쪼개졌다고요? 개별사회에서, 집단사회에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분화돼서 발전했다. 정리돼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개별사회에서 하면 크게 뭐하고 뭘로 발전됐어요, 여러분? 진단주의는 20년대부터 시작했다. 이론적 배경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입니다. 결정론적, 본능적 인간으로 인간을 받고 과거 심리사회 부정적 영향으로 현재 자아의 기능이 저해되니까. 자, 우리 공부했어요.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었어요? 원초와 시키는 대로 사는 인간이죠. 즉 원초의 쾌락 원리에 의해서 뭐 하는 거지? 1차 사고 과정대로 사는 사람이었었잖아. 그 원초화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였었습니까? 자아죠. 현실 원리에 근거한 2차 사고 과정을 하는 자아였었잖아요. 그 자아 기능이 둘 떨어진 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때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 이 1920년대는 미국이고 영국이고 간에 법, 제도, 질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졌던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이때는 마약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다녀도 그리고 범죄 짓을 하고 다녀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때 클라이언트가 찾아오면 사회복사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 진단주의자들은 저거 자아 기능이 없는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속된 말로 쓰레기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수직적 인간관계를 갖고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치료해도 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진단주의적 관점 하에서 클라이언트는 인권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때가. 이해되죠? 자, 그리고 기능주의가 등장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쭉 보셔서 넘겨보시면 발전과정 나와있고 5가지 통합 모델이 등장하게 됐다. 펄만 말씀드렸죠? 펄만의 이 57년의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 바로 무엇이다? 최초의 통합 모델이에요. 개별사회에서 하면서 기능주의와 진단주의를 섞어놓은 모델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실천 기술 중에서 정신 역동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단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실천 모델이에요. 진단주의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정신 역동 모델은 진단주의자들이 저도 봐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실천 기술로 사용한 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진단주의의 정신 역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 네. 그런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정신 역동 모델은 지금도 어디서 사용해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모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천 모델들을 쭉 공부할 텐데 이 정신 역동 모델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면 범죄자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 자신의 자아 기능이 전혀 없어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범죄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능대로 사니까 자아 기능이 없다 보니까 본능, 성적 본능에 충실해갖고 정말 못된 짓을 하죠. 그런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바로 뒤에서 심리사회 모델을 배우는데 그걸 또 빈곤자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델. 등등해서 그걸 이제 좀 더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면은, 95페이지를 좀 펴봅니다. 그러니까 정신 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정신 역동 모델 보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이세요, 여러분? 예. 정신 역동 모델은 인간의 행동과 사용형 시간에 공부했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사육지 실천에 적용한 사육지 실천 모델이다. 시험 출제 시 정신 분석 이론에 관한 내용을 묻는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인행사의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이게 실천 기술론하고 시험 문제가 같이 나와요. 오히려 실천 인행사에서 배운 내용이 실천 기술에 더 많이 나옵니다. 요새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해당 부분을 꼭 반드시 인간의 행동과 사회 중에 해당 부분을 복습해 주길 바라며 본장에서는 개인 목표와 기법만을 다루기로 한다. 돼 있죠? 이해되시죠? 자, 보면 개인 목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실천 모델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이 개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죠. 지향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목표는 뭘까? 뭐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자아죠. 결국 자아죠. 뭐냐면 이놈의 인간이 원초와 즉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자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그 자아의 현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뭘까요? 자아는 현실을 위해서 2차 사고 과정 만나겠죠. 2차 사고 과정의 내용이 뭐예요? 2차 사고 과정. 유보시킨 거라 그랬죠? 기억 안 나요? 1차 사고 과정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심상, 이미지로 뿅 하고 떠오르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2차 사고 과정은 그것을 어떻게 유보, 미루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자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결국 뭐죠? 인간으로 하여금,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본능에 충실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리게 참을성 기다리게 그러니까 이모저리 치고 뭐냐면 참을성밖에 하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이 악물고 참아. 이게 이 모델의 핵심 개인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 즉 원초가 시키는 대로 그 즉시로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지? 못 죽이지? 왜? 저거 죽였었을 때 나도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범죄자들은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야.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없어서. 자아의 기능, 현실을 공간 2차 사고가 되면 유보시키는 미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힘내세요. 커피 다 드셨나요? 네. 기지가 많이 나왔어요. 기지. 지금 팔을 안 올려주시는 분은 50견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올해 진짜 목표를 세우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명단을 받았거든요. 협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도대체? 축하죠 축하. 혹시 저를 과대망상하지 그런 건 아니죠? 자, 난 합격 올해 안 하겠다. 내년에 안 하겠다. 합격 안 한다. 손 한번. 난 반드시 합격한다. 안 되신 분들은 뭐죠? 주실 수 있습니다. 안 해? 저기 헌금 빠고 좀 부탁드립니다. 돌려야 돼. 자, 여러분 합격해야 돼요. 예, 저 장난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했고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 정말 합격하셔야 돼요. 네. 제가 빈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합격하셔야 여러분 인생에도 보람이 있는 거지만 저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눈곱만치라도 게으르거나 또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얘기하려고 입이 시글시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합격하자고요. 미루지 마십시오. 올해 그냥 무조건 붙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자, 보시면 과거의 경험에서 형성된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갈등과 이로 인한 불안을 의식화시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 통찰하게 만든다. 자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으로 뭘 하는 것이다? 통찰하게 만드는 것이 통찰이 뭘까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해되시죠? 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그렇죠. 그걸 깨닫게 만들게.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입니다. 정신 역동 모델 하면
개입의 목표, 자아기능 업그레이드, 통찰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통찰시키는 방법이 뭔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전이를 분석한다. 전이 뭔지 배우셨죠? 이거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였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러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무의식적 감정을 사회복사 때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긴 사회복사를 만났어. 그랬더니 옛날에 머리가 길었던 계모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난 거야. 그래서 괜히 싫어. 우리도 그렇잖아. 그냥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몇 명 보이긴 하는데 보기 싫죠. 괜히 보면 짜증.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꼴 보기 싫으세요? 전이가 나타난 거야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전이 클라이언트의 전이 클라이언트가 자신 부정적인 감정 사용자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과정 자, 쭉 보시고 이게 뭐냐면 반복적이며 퇴행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그러니까 전이는 그렇게 생긴 사람 만나면 계속 그런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퇴행적인 현상이지 발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런 건 모두 조금씩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행동과 정석 반응을 해석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 역전이를 시험에 나왔다. 역전. 우리 전이가 터졌었을 때 사회복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해석해주라 했죠? 왜? 그래야지 통찰이 된다 했잖아. 역전이가 터지면 어떻게 하라 했죠? 의뢰해준다 했지. 다른 사람. 그거 공식이야, 공식. 알았죠? 전이가 터졌었을 경우에는 해석 기술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역전이가 터졌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사한테 의뢰해주는 것이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자유현상이 등장합니다. 자유현상은 뭔지 아시죠? 레드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레드선 텔레비전에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릴렉스. 앉으세요. 문제 않습니다. 릴렉스하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이완시키고 우리 전생 체험이라는지 전생에 당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전생을 믿지 않는데 그 전생에 관해서 얘기해봅니다. 뭐였어요? 얘기해요. 저는 맞아요. 경복궁이 보이래요.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금정전이 보입니다. 금정전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왕이 그 직무를 보고 그러니까 문무백관이라고 하죠. 그 문무백관을 모아놓고서 어떻게 직무를 보는 장소가 금정전이죠. 금정전. 왕의 의자야. 왕의 의자. 그죠? 그래. 당신의 전생에 뭐였습니까? 뭐였죠? 방석. 의자 밑에 방석이었어요. 의자 밑에. 무슨 4시까지나 했죠. 보시면 그게 자유현상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게 한 후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이나 기억 등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여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억압된 충동을 발견하고 무의식 수준을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연상을 시행하는 경우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 역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막 떠들게 하는 게 자유현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자유현상 기법이죠. 이해되시죠? 그것도 통찰 기법입니다. 세 번째가 직면입니다. 직면 뭔지 배웠죠? 직면 뭐였죠 여러분? 직면. 네.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은 뭐라 해서 비심판적 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실천 원칙이 위배된다 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의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여 교정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저항 극복 및 동기화에 사용된다. 자, 훈수 들어보셨어요? 훈수?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정신 역동 기술에 있어서 훈수. 저 잠깐 볼게요. 저기 어디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제7 교도소. 옛날에 청송교도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제7번, 즉 남바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갖고 그 교도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직 안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훌륭하세요. 네. 좀 구릉도 좀 다니시고, 그 다음에 구속도 좀 되시고, 네, 평소 좀 받아보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교도소에 가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집단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별로 이렇게 밥을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그 깜방 안에다 밥을 넣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도소 문이 있고, 제가 거기 형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옛날에 이제 상담 뭐 이런 일 하면서 몇 번을 가봤었어요. 거기서 가봤었는데,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뭐 교정사회 목사도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추천으로 거기서 이제 그 형기수, 그러니까 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밥통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교도소 안에 텔레비전이 기억해요. 있어. 텔레비전이 있어. 근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데 똑같은 장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즐거운 TV 오락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파란 잔디밭, 그러니까 풀밭에서 사슴이 막 뛰노는 장면 있죠. 사슴이 뛰노는 장면. 그걸 연꽃보서 계속 보여줘. 그럼 얘는 앉아서 하루 계속 그 사슴 뛰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푸른. 그러니까 녹색 바탕에 사슴이 막 뛰고, 그렇죠? 이런 장면만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네. 자, 이런 게 훈숙이야. 훈숙이라는 말이, 우리 훈제고기 아시죠? 훈제가 뭐죠, 여러분? 연기에다 군 거지. 그러니까 이 훈제는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요. 연기 김이 쭉 올라가면은 그 김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연기 기운이 그 고기에 점점점 배어들죠. 배어드는 거예요. 그죠? 이 훈숙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걸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주 못된 성격이기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좋은 것에 계속 노출돼. 이게 반복적, 이게 핵심이 반복적이라는 단어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좋은 것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 때 내 옷에 그 좋은 것들이 향이 배고, 결국엔 내 몸에도 그 좋은 것들이 향이 배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게 훈수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죄자들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줍니다. 계속 틀어줍니다. 그러면 계속 그 녹색이라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죠. 그렇죠? 그 사슴이 뛰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넉넉고 그것만 계속 보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성범죄자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자, 훈수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 훈수. 자, 옆에 메모란에 좀 볼까요? 원래 훈수이란 불교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옷은 원래 향기가 없지만 향료와 함께 옷을 두면 그 옷에 향기가 배이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즉 무엇인가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그것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아 변화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리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저항,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본인의 문제 무의식을 지속적 반복,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탐구에 나가게 하는 거. 저항, 클라이언트가 무의식적으로 치료의 목적에 달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거나 전에 대한 이해를 반복하여 심화하고 확장시키게 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계속 평화로운 장면을 보여주든지,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냐면 아이가 성범죄를 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울음 있죠, 울음. 그 고통,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 맨 처음 주는 게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 그러면 성경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주는 게 요한복음을 줍니다. 요한복음 잘라서 그 내용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요한복음, 이 요한서 그걸 다 띄워갖고 줘요. 그럼 계속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것만 넣어주니까 그냥 심심해서도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기술? 훈수는 정신 여건 모델 기술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꿈의 해석하고요.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나
또는 자유현상 같은 것들을 풀이해주는 게 해석 기술입니다. 이 해석도 정신 역동 기술, 즉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됐나요? 이만큼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사회복지 개입과 관련해서 환경적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놓고 클라이언트를 놓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능이 약하다라고 보고, 즉 원초와 기능, 즉 본능만 들었다 강하다, 그래서 얘가 용어의 요꼴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어떻게 통찰의 목표를 두고, 그렇죠? 꿈의 해석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훈수 같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입을 했었었죠. 정리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자, 심리사회 모델이 있어요. 이 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서 최초로 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한 모델이에요. 보면 심리사회 모델, 얘도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우셨던 에릭슨의 심리사회 모델이 아닙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모델이 아니고 실천 기술로서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이 심리사회 모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저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심리사회 모델에 사람 3명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실천 기술론하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사람 이름들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죠. 이 두 과목의 두 영역에서는 실천 기술론하고. 자, 여기는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가 메리 리치몬드 들어보셨어요? 메리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메리 리치몬드. 저는 잠깐 볼게요. 이 사람이 뭐였던 사람이냐면 미국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의 자선조직협회 당원이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 사람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메리 리치몬드 여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선조직협회 단원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개별사회사업 했다 그랬죠. 개인 집에 방문해서 빈민들에 대해서 빈곤 실태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자, 원래 이 사람은 진단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자? 진단.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원래 진단주의자였었기 때문에 인간관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만 갖고서 클라이언트를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영향 준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안 했어.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실전 현장에 가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환경이 개별사회 사업하면서 가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해서 환경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환경이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 메리 리치몬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쓰냐면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무슨 진단? 사회진단. 이분의 책 2권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사회진단이라는 책하고 What is the casework? 즉 개별사회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이죠. 제가 그 고전을 하나 획득하려고 미국에서 책을 하나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얇은 책인데 내가 정말 후회가 돼 지금. 그걸 60% 주고 사갖고 왔거든요. 복사를 하면 300원도 안 될걸. 무슨 책인지 뭔지 알겠죠? 근데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 이 번역이 되는 게 없어요. 이 책이. 이렇게 위대한 책인데. 그러니까 개별사회사업이라고 What is the casework라고 하는 책하고 사회진단, social diagnosi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딱 쓰면서 이 속에서 어떤 얘기를 처음 하냐? 상황 소위가 뭐라고요 여러분? 상황 소위가. 이걸 처음
이 메리 리치몬드가 봤던 내용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빈빈 가정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는 지가 키우고 하나는 어떻게 빌라스 쌍둥이, 하나는 부잣집에 보낸 거예요. 자, 프로이트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은 유전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가서 가봤더니 이 지가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계속 자란 이 쌍둥이는 아버지 닮아갖고 두정뱅이가 됐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보낸 애는 공부를 잘한 로이어,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뭐가 안 맞죠 지금? 정신분석 이론 갖고서는 해석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환경, 상황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맨 처음 주장하게 돼요. 이 책에서. 무슨 책? 사회사. 정말 중요한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메리 리치몬드를 뭐라고 하면 개별 사회 사업의 어머니라 해요. 어머니. 이게 별칭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사회 사업의 어머니. 우리 키스워크라고 불려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배경, 즉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분이 처음 제시한 거예요. 자, 환경의 중요성을 처음 제시했기 때문에 이 메리 리치몬드가 이 심리사회 모델의 기원이야. 시발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고든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드디어. 모델로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 심리사회 모델을 홀리스, 프랜스 홀리스가 등장하는데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구체화시켰어. 구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과정 중에서 배우는 심리사회 모델은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리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3인방입니다. 3인방. 누구? 첫 번째 메리 리치몬드, 두 번째 고든 해밀턴, 세 번째 프랜스 홀리스. 정의됐나요? 자, 이 프랜스 홀리스가 이 심리사회 모델을 체계화시켰는데 자,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두 가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심리적 개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회적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심적 개입이라는 것이 잠깐 볼게요. 심적 개입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즉 앞에서 공부하셨던 정신역동 모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한 인간 문제 상황 역기능적인 한 인간에 대한 개입 그걸 뭐라고 심적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심적 개입을 홀리스라는 사람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자, 한 인간에 대한 우리 심리라고 하는 말이 정신이란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 했었었죠. 그러니까 한 개인, 유전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고 사회라는 것이 환경과 동일하다고 했죠.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을 뭐라고 했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했다. 이걸 누가? 홀리스가 체계화시킨 거야. 다시 자, 심리사회 모델은 클라이언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를 놓고 자 원래 앞에서 공부하셨던 정신역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직접적 게임만 했었어.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심리사회 모델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게임 플러스 뭐도 한 거지? 간접적 게임도 하게 된 거예요. 간접적 게임이라는 말은 환경에 대한 게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적 게임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체에 대한 게임이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서 자, 중요한 게 이 직접적 개입 기술을 6가지 제시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심리사회 모델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직접적 개입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니셜 따서 외웁니다. 액센트를 되게 잘 줘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찌찌
액센트를 찾아. 찌직 하고서 찌직. 예? 판계 유발. 찌직 판계 유발. 다시 한번 시작. 찌직 판계 유발. 찌직 판계 유발. 직접적 기술 6가지. 찌직 판계 유발. 이렇게 하는 저도 싫어요, 제가. 저도 돈 많이 들어서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걸 이렇게 누추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리치몬드한테도 미안하고, 저희 의사님들한테 상당히 쪽팔린데, 어디 가서 다니면서 박정훈 교수가 찌직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찌직 판교발. 다시 한번. 찌직 판계유발. 지지하기, 직접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한비, 개인 환경 또는 상황 간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발달적 고찰, 이렇게 해서 6가지 계기술 제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천의 지지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직접적 개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뭐냐? 클라이언트와 초기에 라포를 만드는 기술이야. 라포, 좋은 관계. 이해돼요? 아니, 내가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겠다고, 그 직접적 개입하겠다고 좀 달려드는데 클라이언트하고 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클라이언트가 내 원조를 거부하는 단계라면 어떻게? 과정 관계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하기 단계에서는 뭐라는 거야? 라포 형성하는 거다. 이때 어떤 세부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느냐? 자, 보십시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98페이지 보시죠? 지지하기. 자, 세부 기술. 재보증. 뭐예요, 여러분? 재보증. 재보증 아까 배웠죠? 재보증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권위 있는 사회복사가,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지가 권위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권위를 느끼게 만드는 사회복사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지? 너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이해돼요? 다들 지금 뭐냐면은 꿈과 현실의 중간쯤에 계시거든요. 꿈과 현실의 중간에서 지금 헤매고 계셨어요. 마치 이 장면이 꿈인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꿈꾸고 있구나 이러면서. 재밌는 장면을 제가 이미테이션을 해보면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마주치면 눈에다 힘줘.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다가 다시 어떻게 하죠? 눈이 이렇게 다시 맞췄던 게 다시 흩어져서 그럼 다시. 참.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91페이지 좀 펴보실래요? 재보증 기술. 정말 시험에 잘 나오지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냐면 재보증은 보이세요? 91페이지 중간쯤에 안심기술이라고 합니다. 안심.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표현해줘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거야. 자신감, 희망.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 희망 생기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불안감, 불확실한 감정을 줄인 효과가 있다. 여기 예를 보니까 좌절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세우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보증. 여러분들이 만일 사회복사가 됐는데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아유,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살다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무조건 재보증을 쓰셔야 되는 거야. 다시 앞으로 와서 이 지지하기는 뒤로 와서 58페이지입니다. 지지하기, 격려, 또 실질적 활동으로서 뭐냐면 선물을 또 줄 수 있고, 우리 저기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수건 주셨죠? 수건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걸 넘어서서 저분이 누군지 알고 싶고 저분하고 친한 감정이 생기죠, 나도 모르게. 그 선물 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포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 선물 주기 기법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앉혀놓고서 작은 선물을 뭔가를 만들어서 줍니다. 특히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 그럼 두 사이에 라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전 현장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겠죠? 여기서 선물은 뇌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수표를 잔뜩 넣어서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담겨있는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이 되죠? 두 번째가 직접 영향 주기입니다. 이 직접 영향 주기가 이제 프로이트의 그 정신 역동 모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개인 기술이야. 프로이트는 수직적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일단 GGI가 됐으면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직접 영향 주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니까 직접 영향주의 봅니다. 시험 문제도 나왔죠. 자,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전문가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보니까 지지하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활용해야 된다. 처음부터 대놓고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처음에는 라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영향주의를 해야 되겠죠? 세부 기술, 자신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제안을 격려하기, 현실적인 제안하기. 너무 추상적이면서도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조언하기, 대변적인 행동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역자의 의견을 강조하기, 충고하기, 독려하기. 이것도 들어가요. 충고도 하고, 말 안 들면 독려도 해야 돼. 너 이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직접 영향주기. 파란 글씨는 뭐라고요?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직접 영향 주기의 세부 기법 또는 기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영향 주기가 뭔지를 의미를 알면 그럼 나머지 기술들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탐색 기술 한계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도 잠깐만 집중해 주시죠. 자, 이런 거예요. 탐색 기술 한계는 클라이언트를 앉혀놓고 지금부터 너가 좀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 지금부터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 그게 탐색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적에 계모와 언니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샤파 어린 샤파 그래서 계모와 언니들한테 시달림을 받았던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그렇죠? 그게 탐색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술하게 해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디스크리션, 묘사,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살복사. 너 그거 나한테 얘기해봐. 탐색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걸 말로 표현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져갖고 계모가 내가 지보다 훨씬 이쁘다 해갖고 내 머리채 맨날 끄집고 뽑고 막 그랬어요. 그 샤파 어린 샤파 신데렐라가 그렇죠? 막 이런 막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묘사예요.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엉엉? 그게 환기라는 건 벤티레이션, 감정의 정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한번 울고 나면 어떻게 하죠? 확 튀잖아요.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얘기를 살국사 앞에 다 토로하고 나섰을 때 감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벤틸레이션, 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 정화, 기분이 확 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탐색 기술 환기죠. 정리되세요? 무슨 얘기지? 자, 교재를 보시니까 중요해요. 탐색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게 만드는 머릿속에 탐색.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은 탐색을 통해 물색된 상황을 클라이언트 자신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말하게? 복지사 앞에서 말하게 하는 거야. 복지사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환기가 일어나요.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여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만든다. 이렇게 살복사 앞에서 울고 분부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탐색 기술 환기. 됐나요? 탐색 기술 환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개인 환경과 고찰. 이게 이 심리사회 모델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사회 모델은 개인에 대한 개입, 그 심적 개입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개인 환경과 고찰이라는 것은 한 개인과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너 지금 있지?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 또는 네가 다니는 학교 또는 네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한번 다 같이 보자. 직장은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니? 직장 상사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너는 그 직장 상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이해되나요? 고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 환경과 고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교재를 보니까 심리사회 모델의 핵심 기법,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기법 중 가장 핵심적인 기법은 뭐냐? 이유는 뭡니까? 개인에 대한 개입과 환경적 개입을 둘 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지각 방식,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 외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건은 내가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환경에서. 그 환경과 그 다음에 그 환경을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지각 방식.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등등.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느 기법에 해당하는가.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타인과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관점에서 고찰하게 한다. 자, 유형 역동성 고찰.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심적 기능, 그렇죠? 이걸 이해시킨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정신 역동적 이론 하에 고찰한다. 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유형 역동성 고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좀 잠깐 볼게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봤더니 프로이트는 학문, 고유적 학문 폭발형 성격 그렇게 구분했었죠. 구강수동적, 구강능동적 성격 구분했었죠. 자,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너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어떤 유형의 사람이니, 너 구강수동적이니, 너 구강능동적이니, 너 학문 폭발형이니, 너 학문 고유적이니,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걸 뭐라고 하다고? 유형 역동성 고찰. 마지막으로 발달적 고찰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성인기 이전의 생애 경험이 현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프로이트는 뭐라 그랬지? 성인기 이전, 정확히는 무관기, 학문기, 남극기라고 하는 초기 아동기 때의 경험이 성인기 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너의 어린 시절을 뒤져내는 거야. 너 어린 시절 어땠니?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것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정신 분석적 관점에서 해결해줘요. 해설해줍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예. 잠은 막 쏟아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쓰는 말들을 난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한국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네. 예, 미안해요. 자, 부탁입니다. 한 번 들어서는 뭔지 몰라요. 예. 강의를 녹화된 거 한 번만 더 들으시고 책을 여러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책을 외우다시피 책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표는 그림이죠. 자꾸 보면 이미지처럼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자꾸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세 번째 모델, 문제 해결 모델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